안녕하세요. 중구 스마트 도시재생 서포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프로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전공은 도시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상세계획은 주택계획이었습니다. 이 그동안에 주택계획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이나 재정비, 특히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이 왔다가 우리나라 10수년 전부터 한계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에 대한 문제, 전면 철거에 따른 이 자원, 공간 자원에 대한 그런 비효율화 이런 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고, 저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고민하고 도시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 이 부분에서 먼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보완하고자 보존형 도시개발, 보존형 정비의 일환인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구와 인연을 맺었는 것은 2015년부터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에 대한 그 발전 전략,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 발전 전략에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그 전리 거점 자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통한 그런 남산 백년 향수길 사업을 태전에 마쳤습니다. 생태 자원을 활용한 동인삼덕 생태마을 조성 사업이랄까, 그리고 지역의 그 다양한 거점을 활용해서 하나로서의 사업을 한 남산 하누리 사업, 이런 사업들의 기획을 하고 사업 구상을 만들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러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담당하여서 아마 올해 사업을 마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 방금 전문가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 많은 부분에서 연구진들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을을 만들고 가꾸는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마을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들, 더불어서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랄까,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중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영향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 도시재생에서 대구에서는 초창기 멤버로서 도시재생의 저변 확대를 하는데 이익을 좀 하고자 하면서 했습니다. 도시대학이랄까, 각종 그 주민학교 이런 데 있어서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 강의도 좀 했습니다. 국토부의 컨설팅에 대한 그런 컨설팅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코디네이터나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한 전문가 양성하는 그런 그 강사로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같이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된 강의도 같이 겸하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쇠퇴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활성화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한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대구 후발주자들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결국은 이 지역 그동안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주민들이 이러한 공간, 이러한 활성화된 공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서포터스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각으로서 감각을 여기서 녹아들이고 느낌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이 감각, 느낌 전달함으로써 좀 더 앞으로의 장래 주역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난다면은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구의 도시재생 분야에 여러분들의 느낌과 제안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난다면 중구는 앞으로 진일보된 도시재생 활성화된 그런 사례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서포터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의 이해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성현입니다. 저희 그 수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 즉 개념이 어떤 게 되는 건지 그 필요성이랄까, 정의, 그런 내용에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지, 그 유형과 특징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수업을 해 나가고, 그리고 유사한 사례, 선진 사례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국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도시재생이 나가야 할 방향,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수업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한 세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도시 재생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에서 도시 재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도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체된 도시가 아니고 도시는 실시간으로 항상 움직이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이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 제2이론에서 도시화 이론입니다. 도시가 초기에는 많은 유동인구를, 주위에 있는 인구를 흡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든지, 하나의 새로운 이 도시로서의 거점 도시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주위의 인구를 빅뱅같이 전부 다 인구를 흡수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주위의 많은 인구들은 이 도시로 모입니다. 이 모이는 과정이 도시화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 속에서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의 인구랄까, 산촌의 인구랄까, 도시로 전부 다 흡수가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흡수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 한정된 공간의 도시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이, 기본적으로 주거 부분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 상업 부분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주거 부분의 경쟁은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이 주거 공간을 누가 서로 점유하려고 많은 경쟁을 합니다. 상업 입지는 더더욱 이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누가 더 우수한 입지, 사업이 잘 되는 입지에 점유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 점유는 치고받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지대랄까, 임대료를 기꺼이 가장 많이 지불하는 하나의 업종이랄까, 그 조직이 이 점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흔히들 그걸 이제 입찰지대론이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 도시는 경쟁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는 하나의 열등한 업종이랄까, 열등한 하나의 이 개체 구성원은 할 수 없이 저렴지대, 차순위지대로 점점 밀립니다. 그럼 도시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경쟁에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외연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중에 계속 인구는 더 유입이 되고 확산이 되고, 이 과정 속에 거치면서 도시는 점점점 교외화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커져서 메트로가 되고 메갈로도 도시가 되고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러한 교외되면서 교회가 무분별하게 교회화되는 것을 흔히 난개발을 합니다. 이 난개발 속에서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 난개발을 극복하고자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도시를 계획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부신권을 개발하면서 도시가 주변부터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한계에 봉착하면 도시의 인구는 외연적으로 확산이 되고 공간도 확산되는데 인구 유입은 안 되면 결국은 뭡니까? 쇠퇴하는 이루어집니다. 그 쇠퇴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건축물이랄까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진 그런 원도심에 아주 오래된 이 본도심부터 쇠퇴가 이루어집니다. 이 쇠퇴가 이루어지면은 도심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인구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좀 공급이 약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거 부분이 아주 노후불량한 그런 주거가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보면서 도시 전체로 봐서는 도심의 가장 중심 부분이 공동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도나츠형 도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를 경영하고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도시가 실질적으로 스펀지같이 너무 비대하고 펼쳐져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비효율적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는 개발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의 편리한 주거, 쾌적한 주거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기반 시설의 확충, 편리한 형태를 만들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문화랄까, 여러 가지 형태를 공급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살고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들어오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 영국에서의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한 계층이 젠트리 계급입니다. 이 젠트리 계급이 주거와 상업이 편리한 공간으로 이전하고 있는 그러한 계급들입니다. 이 교회가 편리하고 교회 지역이 이 주거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나가 있던 젠트리 계급을 다시 도심으로 불러들이는 현상, 이거를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도시는 당연히 거치고 이 과정 속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형태를 도시화 과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 70년대 급격히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경제 성장 급격히 비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촌 향도 현상도 많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도시로 인구가 아주 급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는 이걸 해결하고자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고 주변에 또 도심 외곽지에 부심도 만들면서 도시를 좀 더 커지게 만드는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90년대 이후부터는 공동화 현상이 돼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하나의 도시화 문제로서 진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시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주간 인구, 그러니까 주간의 직장은 도심 근처에 있다가 이 저녁에 대해서는 교외 지역에 있는 거주지를 옮겨가는 전형적인 침상 도시 형태가 도시 주변에 일어나고, 그러면 주야간 인구가 아주 극심하게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이래 나타나면서 원도심에 공동화되는 이런 곳에는 결국 뭡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건축물이랄까 기반 시설이 노후불량하는 그러한 전반적으로 쇠퇴한 그런 공간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도시화 문제가 이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이걸 고민하려고 도시를 어떻게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를 정비를 하자. 체계적으로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입니다. 이 정비 방식이 초기에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는 혁혁한 역할을 했지만 이 문제점이 급속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도시를 정비하면서 이 개발업자들은 이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위해서 똑같은 유형, 똑같은 하나의 패턴으로서 도시를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정비가 이루어지고 그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골목 상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아파트형 상가로 다 변모하면서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이러한 하나의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서 또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정비 사업이 헌집을 하나의 제공을 하면은 새 집을 돌려받는 그러한 하나의 1:1 거의 평등한 하나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그런 사업성이 한계가 이루어부터는 헌집을 주면 새 집을 주면서 이 분담금을 좀 더 내는 그런 형태로 도시가 변화가 됩니다. 정비가 됩니다. 그 정비가 모든 하나의 구성원들이 다 극복을 하느냐,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고 중저소득층, 특히 저소득계층은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비를 하는데 동참을 못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저렴지대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 해서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정비를 하면서 전면 철거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아주 고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경관이랄까 미관이 뛰어난 그런 공간이 이 정비사업이나 개발이나 한 정비사업에 철거되고 소실되고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도 심화하는 그러한 이 정비사업의 한계가 나타나서 이 극복을 하는데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도시재생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 도시재생이 급격히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가 넘어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미비해지고 약화되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데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 지역 본연의 전문적인 장소성입니다. 매력이랄까 장소성이 점점 퇴색하는 듯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고 그 지역에 고유 문화가 있는데 그 고유 문화가 상실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는 것을 많이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이기주의, 공동으로 하지만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화되는 집단들이 점점 뭉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반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획일화된 너무 공동주택 문화입니다. 획일화된 이 아파트 문화, 공동주택 문화에 대해서 반성이 많이 합니다. 단독주택 문화랄까, 안 그러면 한옥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는 그런 형태가 정체성에서 문제로서 부각이 좀 되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것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보고, 그 다음 여러 계층이 같이 어울려서 세대 공감을 한다든지, 계층 간의 공감을 하는,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옥이랄까 단독 문화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향유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매니아층들이 점점점 폭이 넓히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에 확립하는 이러한 문제가 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은 이런 층에서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우리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부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도시가 이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는 이런 쇠퇴한 공간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쇠퇴한 공간은 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이 노후화된 건축물 기반 시설에 따른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 지역의 상권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같이 어우러서 쇠퇴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쇠퇴한 공간 이 세 가지 인구가 감소를 한다든지 건축물이 노후됐든지 지역에 대한 산업 기반이 위축됐든지 이 세 가지 쇠퇴한 공간을 우리의 쇠퇴 요건입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요건에 갖추면은 이 지역은 쇠퇴한 지역이구나. 이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마중물 사업이랄까 재정 보조를 통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진단하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한 공간을 이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높여서 그다음에 뭡니까? 그 지역에서 기존에 왔던 강점 기능과 새로운 기능과 같이 겸비해서 가장 자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일단은 이 문화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끈끈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친환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시재생, 그 패러다임,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기존에는 언제부터 일어났냐? 이 정확한 기원을 할 수 있지만 도시화 과정이 출발하고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일어설 때부터 도시재생은 일어났지 않느냐 싶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대로부터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면서 인간의 중심하고 인간의 관점이 드는 이러한 데였습니다. 산업혁명에서부터 무수히 농촌이나 축산을 통해 그런 이 목축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하나의 큰 전환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도시로서의 인구가 집중되는 인구는 뭡니까? 거기에서 주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한 인구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상업적인 활동이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단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형태가 초기에는 활성화이라서 아주 도시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세월이 지나면서 공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쇠퇴해지면서 도시 재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싶습니다. 19세기의 혼란기랄까, 20세기에 이런 거치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이 선진국에서는 도시화 문제가 급격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쇠퇴한 공간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차 세대전 이후에라서는 도시가 새로이 재편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쇠퇴한 노후불량한 이 공간을 이왕이면은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면 철거보다는 이 보존형 하나의 재생으로서 보존형 도시개발로서 넘어가면은 더불어 사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면서 도시재생이 각광을 받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핵가족 발달이랄까, 특히 이제 가족의 교통이 발달하고부터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이 도시화가 스프레드 시티도 쉽게 일어났지만은 압축 컴팩트 시티도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에서 도시가 인간 중심, 어바인드, 이 인간 중심의 도시로서의 그 메커니즘이 점점점 부각하면서 도시 재생이 각광을 받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도시 재생이 좀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좀 더 사람 중심, 다양한 구성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지역이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호흡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의 변화, 이게 도시재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는 이거로서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유사한 사례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